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로펌 변호사 수십 명과 심야 술판을 벌였다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 인터넷 매체의 주장이 결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이 김 의원과 해당 매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가 하면 이미 일부 시민단체는 김 의원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생생한 목격담이 있어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서 국감에서 장관에게 물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도 오늘 사실을 따져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자며 판을 키우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야당 의원조차 그런 상식 밖의 일을 폭로하려면 김 의원 자신이 먼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재명 사정정국의 한복판에서 돌출한 김의겸 의원 폭로 관련 후속 뉴스, 오늘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를 했습니다.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하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제기한 한 2분 정도 바로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어사무사했어요. 그 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그제죠.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로펌 변호사 수십 명과 함께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뒤에 그 파장이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에는요, 어제 아침에도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어서 오후에는 김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 대통령과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수십 명 등이 함께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었죠.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라면서 이 장관직을 포함해 모든 걸 걸겠다면서 강하게 의혹을 부인한 데 이어서 어제 아침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김 의원이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24일 법사위 국감 상황과 어제 아침 한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매번 이렇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의겸 의원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서 국회는 도박판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강조하고 한 장관이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 생각이 없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걸 걸었다면서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결국 이제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한 장관을 향해서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먼저 한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했던 사람 바로 김 의원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려고 미국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에게 직을 걸고 정면 승분을 하라 이렇게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24일 국감장에서도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자신에게 뭐 걸라고 하지 않았냐, 뭐 거는 거 좋아하시냐 하니까 의원님은 뭘 걸겠냐 이렇게 몰아세웠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12일 나온 김의겸 의원 인터뷰와 24일 국감장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거 아니냐. 정하고 싶으면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장관님이야 답답하고 억울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뭘 다 걸겠다, 걸어라 이런 식의 표현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걸라고 한 건 김의겸 의원께서 먼저 아니요, 하신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 김의겸 문제와 의원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은 계속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런 전에는 식으로 허황된 문제를 그랬겠지만 해왔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들으신 것처럼요.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허황된 주장을 해왔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김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장관에게 이제 직을 걸라 이렇게 말했던 사안도요.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나온 말이었죠. 그 밖에도 한 장관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재정 민주당 의원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김 의원이 한 장관과 대립했던 몇 가지 사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이 법무부 행사장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 의원을 쫓아와 악수를 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사실과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행사장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악수를 나눈 것이 확인이 되면서 한 장관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은 대선 전국이던 지난 2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구판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이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이름이 적힌 연등도 확인이 됐다는 역공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을 향해 내놨던 의혹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구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공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위원장님,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책임. 그런데 김 의원의 이번 술자리 의혹 제기는요, 사실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할지를 두고서 지금 벌써부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헌법 45조는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면책 특권 적용에 예외에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 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의 의혹 제기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 판례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 의원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가 역시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김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인터넷 매체, 이번 의혹도 역시 보도를 했죠. 그 매체하고 자신이 야합은 아니고 협업은 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또 되고 있어요. 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의혹을 한 인터넷 매체로부터 제보받았다며 해당 매체로부터 나온 제보자 녹취 등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당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협업 발언이 인터넷 매체와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거 알고도 명예훼손을 하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매체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와 24일 국감장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탐사란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선이 넘게 지어내는 거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김의겸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 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당 매체가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까지 공개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 대행도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권한 대행은요, 앞서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자신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어제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가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창 전 대행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자도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 전 대행은 해당 의혹을 들으면 최순실 300조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떠오르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해당 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녹취 역시 자신은 이런 추임새를 몇 차례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짜깁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요. 해당 매체가 공개한 이 전 대행의 녹취 파일 음성과 어제 이 전 대행의 기자회견도 보겠습니다. 이세창 총재님 되시죠? 예. 7월 20일 날 두 달 전쯤에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현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야간에 밤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 뭐 서로 이제 예. 그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예.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네. 청담동 대통령, 장관, 대형 로펌, 30명의 변호사, 고급바, 여성 첼리스트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최순실 300조와 같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전 대행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해당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전 대행 해당 매체가 공개한 자신의 녹취도 이제 짜깁기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의원도 국감장에서 이 녹취를 공개를 했었죠. 결국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녹취가 이전 대행의 주장대로 짜깁기가 된 거라면 이 녹취를 국감장에서 공개한 김 의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몇 시간 분량의 원본 녹취 파일을 받아서 직접 분석하고 이 짧은 분량으로 가공을 해서 공개한 거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튼 게 아니고 이 녹음된 분량이 몇 회에 걸쳐서 상당한 몇 시간짜리 통화 내용입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 의원이 원본 녹취 파일을 들은 거라면 이전 대행의 주장대로 이 원본 녹취에 자신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실제로 그 발언이 있다면 왜 국감장에서 공개한 이 축약된 녹취 파일에서는 이전 대행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가공했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 등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의혹 당사자에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의 의무다. 국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다.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과연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시는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 면책특권이 있죠. 국회 내에서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의 판례를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2007년도 판례에 의하면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판례죠. 뭐 다시 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문제의 핵심은 첼리스트의 친오빠라는 분이 언론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녹취는 인정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하면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또 허위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랑 어느 정도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상위 헌법인 면책특권이라는 부분이 소위 판례에서 뒤집어질 방법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가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빨리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어서 지금부터 제기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별로 무의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핵심은 그런 거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허황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 시간대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 로펌의 변호사 30명과 어울려서 그런 술자리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녹취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점 큰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내놔서 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진위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의도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제일 먼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 더 탐사라고 하는 곳, 과거 이제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통령 선거부터 각종 이상한 취재를 빙자한 행위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흠집내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접대부 의혹, 이른바 줄리 의혹 같은 경우는 한 여성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면 설마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믿게 되는 이상한 의구심을 낳아내게 되는 악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저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해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지내는 김의겸 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얘기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의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건 김의겸 의원이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고 과거 언론개혁을 얘기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도 퍼뜨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 문제의 의도성을 갖고 한동훈 장관, 대통령의 대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놓고 여야 정치권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막가파식 의정 활동이 국회 수준을 삼류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이 제보의 진위 여부에 정치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김 의원이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김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의겸 의원이 기자였던 시절에는 과연 올바른 기사를 썼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수준을 이렇게 삼류로 떨어뜨리는 일을 그 야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이 막가파식 이 의정활동 이제는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라는 권능을 부여했을 때는 국회의원의 저 자리에서 충분히 그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한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폭로만 하고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내가 제보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분은 기자 시절에도 과연 올바른 기사를 썼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많은 회의를 갖게 되었죠. 저런 식으로 만약에 폭로를 해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제보가 들어오니까 물어보지도 못하느냐. 제보가 들어왔으면요. 적어도 그 제보를 한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저런 일은 정말 처음 봐요. 일부 언론과 법률가들이 이제 김 의원이 무리했다 이런 식의 지적도 하고 있지만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늘 김 의원을 지지하거나 거드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함께했다는 술자리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해당 매체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면 윤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한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한 장관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박찬대 최고위원은 반드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2차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차마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 밖에서 정치 평론 주로 하고 있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같은 사람은요,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의겸 의원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진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의겸 의원이 또 헛발질을 했다면서 자책골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는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죠. 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을 했고요. 대통령이 술집에 가려면 보안 점검 다 하고 새벽에도 경호원들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술을 못 마시고 제로 콜라만 마신다는데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 교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술집 가려면은 그 보안 점검 다 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그 새벽에 경호원들 다 깔려 있고 첼리스트 이 A라는 분은 아마도 개딸들인데 뭔가 뭐랄까 좀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남자친구 걸 받아가지고 그걸 폭로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장르의 술집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하에 딱 들어갔더니 그란드 피아노가 있고 첼리스트가 동백꽃 아가씨를 연주한다. 이게 뭐 장르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검증 없이 이렇게 터트려버리고 그다음 매체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슈퍼챗이니 뭐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의원이라면은 최소한 좀 걸러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과 술을 못 마시고 제로 콜라만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김의겸 의원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몇 번째입니까? 몇 번 헛발질 칩니까? 계속 그것도 자살골이잖아요. 결국 이번도 자살골이 됐는데 이분의 자살골 행진 멈춰야 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진 교수는요, 해당 술자리에 연주자로 참석해서 이 당시 상황을 남자친구였던 제보자에게 설명한 걸로 알려진 이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아마 개딸, 즉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것 같은데 이 환타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개딸은 개혁의 딸들의 준말입니다. 좀 어감이 그래서요.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매체는요. 술자리에 있었다는 그 첼리스트가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기도 했죠. 네,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는 관련 방송에서 제보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술자리를 설명했던 첼리스트 A씨가 민주당 지지자이고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고요. 7월 말 술자리 참석 후 국민의힘 인사들과 어울리면서 남자친구, 즉 제보자와 갈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첼리스트 A씨의 정체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실제 A씨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셀카 등을 올리고 이 대표의 팬카페에도 가입 인사글을 올렸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과거 걸그룹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A씨의 이력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저희가 모아서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요. 완전히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서 첼리스트 A씨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인터넷 매체하고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는 첼리스트 A씨의 오빠라는 인물 B씨와 인터뷰를 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B씨는 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술자리에 대해 설명한 녹취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술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동석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B씨는 동생인 첼리스트 A씨와 통화한 내용을 전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제보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첼리스트 A씨의 오빠라는 인물의 주장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의 남자친구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제보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빠도 자기는 드릴 말이 없다 이러면서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관계를 둘러싸고서 일종의 혼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TF라도 만들어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더 싸움의 판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어떤 특정 로펌의 30명과 술자리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걸 저희가 사실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많긴 해요. 근데 정당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뭐 이재명 당대표의 뭐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이라고 얘기했던 사진 자체가 나왔는데 사진이 이제 조폭이 돈 자랑한 사진이라는 게 나와서 조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친오빠란 분이 말씀하시는 게 통화한 내용은 사실인데 거기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동석했는지 여부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저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통화를 해서 통화에 녹취가 있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전 남자친구한테 거짓말로 과장돼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권한대행도 한동훈의 한자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탐사의 녹취록에 의하면 그런 게 있죠.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함께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정황대에 그런 내용도 짜깁기가 돼서 정황의 내용들이 있기 주장을 때문에 하고 상당히 정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게 김의겸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보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까지 나선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좀 다급한 상황들을 덮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도 않는 의혹들을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전파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루지 않아도 되는 이 무의미한 내용들을 가지고 뉴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의혹이라든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접대부 의혹 같은 경우들도 하나의 내용들을 프레임을 씌워놓고 끝까지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게 되면 지지층을 결집하고 뉴스를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점점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일 텐데요. 김의겸 의원이 혹시 이런 내용들을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발언이 아니라 발언 순서를 조절해갖고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종의 내용들에 혹시나 김의겸 의원 개인의 헛발질이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자 같이 나선 측면들이 있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질의신서 조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확인된 사실은 아니신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추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관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검찰의 수사가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단 폭로 속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는 그런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효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불법 자금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8억 4,700만 원의 사용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곳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물론 김 부원장이 요구한 걸로 알려진 8억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이제 김용 부원장을 목격했다 이런 진술은요. 성남도계공의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바로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운영한 비료업체로 검찰은 당시 만남에서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현금 1억 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 변호사는 이들의 만남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사이에 직접 돈이 오가는 것까지는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과거 이재명 대표와 정민용 변호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 회의를 여러 차례 합동 회의를 이제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담당 실무진이었으니까. 직접 보고하신 적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도 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날 검찰에 간 적이 없어요. 그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셨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다고. 제가 진술한 적이 없다니까요. 검찰. 그런데요, 김용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찾기는 했지만 부정한 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게 김 부원장의 입장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어서 2사차 방문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해당 만남 이후 남 변호사 측에서 현금 5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지난해 6월 초 김 부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도로변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 안에서 이 3억 원과 또 다른 2억 원을 합해서 총 5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김 부원장 측은요, 이 부분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이런 김 부원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지금 방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김 부원장 변호인에게서 의견을 전달받아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김 부원장의 입장을 전하며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이외에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물증도 없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오늘 오전 김 부원장 측의 입장을 전한 박찬대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영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전달을 받았고요.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서 8억을 정치 자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뭐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거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김용이 저는 돈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예. 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김용은 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진실은 이제 하나님만이 알겠지만은 뭐 김용이 뭐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 없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그것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으로 보이죠.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라서 더욱 주목이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여권에서는 역으로 김 부원장 개인 비리로 몰아가려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었죠.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의 폭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관련한 주장인데 SBS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주변에 당시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이유가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에 있던 일명 정무방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 앞서는요, 새로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던진 건 정진상 실장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정무방, 이거 실체가 궁금하네요. 네,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핵심 정무라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정 실장이 이 대화방이 수사기관에 노출될 걸 우려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을 거란 거죠. 또한 SBS는 해당 대화방이 과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 대표의 변호인단도 합류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던 걸로 전해졌다고도 보도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정무방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기억나시겠지만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일주일 뒤에야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과도 했었죠. 네, 때문에 그간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왔는데 추가로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당시 정무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이른바 상대방이 방폭발을 하면 시일이 지났을 경우 포렌식으로도 대화 내용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검찰이 정무방의 실체를 파악할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관련 과거 목소리들 잠시 들어보시죠. 핸드폰을 받을 때 붙어있대요. 단가를 주소할 때 핸드폰 전화가 단가에서 잡혔네요.
어제 압색 과정 휴대전화를 받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다리 동원에 건물 주변 수색까지 나섰지만 휴대전화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영상본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버린 휴대폰에서 이 정진상 실장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정 실장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면서 그를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남겨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은 당일 오전 5시 6분에서 6시 53분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 전 본부장에게 3번 전화를 걸었고요. 유 전 본부장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이 텔레그램에는 부재중 전화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하지 못한 정 실장은 오전 7시 20분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 실장 등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대표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네.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직이 공개한 녹음 파일.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파일 속에 담겨진 내용과는 조금 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유족 측이 뒤늦게 공개한 녹음 파일을 통해서 고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이후 이 대표 측 인사 A씨가 유족 측에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해당 인사는 캠프 외곽 인물이고 유족을 만난 건 이 대표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에는 A씨가 이 대표 측근을 대신해서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고요. A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이름도 거론을 하는데요. 어제 채널A가 추가로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유족 측이 왜 사장님이에요? 연락을 주신 게 이렇게 묻자 A씨는 신문에 거론되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친구들이 언론에 타겟이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 A씨는 정진상 실장을 진상이라고 편하게 언급하면서 제가 자처 아닌 자처를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진심을 듣고 이 진심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언론에 나오는 진상이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니까 캠프 외곽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A씨는 정진상 실장을 진상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이겁니다. 네, 앞서 공개된 녹음 파일 내용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편하게. 저도 이제 그만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캠프 외곽에서 뭐 들어가서 좀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네, 아유 또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를 임명해준 양반인데 그래서 자석 명절 휴가 연휴 때 좀 한번 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바쁘신 건 없으세요? 네, 말일에 보자는 말씀이시죠? 2월 2월 2일. 제가 조금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 가지고 와주시죠.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후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예. 네, 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2월 2일 날 그러면. 들으신 것처럼 당시 A씨는 김 전 처장 유족이 제가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로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자 의논을 하고 왔고요라며 이 대표 측 캠프와 미리 논의를 하고 나온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초기에 이 대표 측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죠.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사장의 주장인데요. 황 전 사장은 어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김 전 처장이 함께 갔던 호주 출장을 언급하면서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호텔방에서 대장동 사업을 직보하겠다며 출국 전 서류를 모두 챙겨갔다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기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골프카트를 함께 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황 전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 시장의 호텔방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간 그 호텔방에서 세 사람이 회의를 했을 가능성, 이것까지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는 줄곧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같이 간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황무성 전 사장, 현재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열렸으니 상황이 바뀔 거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네, 황 전 사장은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폭로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그쪽, 그러니까 이 대표 측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간 입을 꽉 다물면서 당하고 살았는데 진실을 말해 살 길을 찾으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과 10년 넘게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든 불법 자금이든 모를 리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입을 열었으니 상황이 바뀔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이는 황 전 사장이 직속 부하였던 유 전 본부장의 최근 진술에 신뢰성을 더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 관련 목소리들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황무성 씨가 임기가 3년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중도에 그만두셨던 그래서 것 같네요. 그 말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지사께서 이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명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죠, 이거. 말 안 듣는 사람 시장님이 지사님이 이거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까.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 전 본부장과의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최근 밤에 누군가 집문을 계속 두드려 너무 불안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질 위험 요소가 있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변 보호 이유를 설명했고요. 현재 유 전 본부장과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거주지 주변을 순찰 중이며 보호시설과 스마트워치 제공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처럼 폭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이 받았다고 의심받는 자금 8억 4,700만 원의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미 남 변호사의 측근 이 씨와 함께 검찰의 돈 전달 장소, 그다음에 액수 등이 적힌 메모를 자진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남 변호사는 2014년엔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고 그에 앞서 2013년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으로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연루된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의 남 변호사가 출소 후에도 언론 취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에 지금 조금씩 틈이 좀 엿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결국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이런 것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사실 관심입니다.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때문에 주변인들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 측이 갖고 있던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나눴던 대화록을 갖고 있었던 건데 대통령 선거 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내용들을 공표하지 않았죠. 유족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황 사장도 마찬가지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메시지에 맞춰서 추가적인 폭로들이 나오게 될 경우 그동안의 진술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이재명 대표 측이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이미 기소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 제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진술들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와 타인의 낙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같은 경우는 그 요건 자체가 많이 달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전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이 됐었는데 소위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이 이런 기억의 영향까지도 해당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수사망이 점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요. 이 대표 측은 대여, 단일 대우 유지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서 여권도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에 또 적극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에서는 결속 목소리가 강도를 더해가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검찰이 지난 24일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어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이라는 집단 행동으로 응수했고 사법 리스크 한가운데에선 이 대표는 우리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싸울 것을 외쳤습니다.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우를 유지하고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이 항의의 뜻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전면전을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집단 행동에는 현 사정정국이 거대 야당을 분열시키고 자칫 차기 총선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를 떠나 함께 대응하고 있지만요. 사실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급히 당 원로들을 만난 것도 이제 안팎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당 상임 고문단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자신의 최측근 수사 상황, 당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공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대처해야 한다라면서 이 당내 단결을 주문했다고도 합니다. 안호영 대변인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상임 고문들께서는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같은 야당 이런 탄압에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다 하면서 큰 규탄의 말씀들을 주로 하셨고요. 집권 초기에 민주당을 괴멸시켜서 정치지형을 재편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 세력들과 연대해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핵심은 결국 이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과연 사법 처리까지 되느냐 이걸 겁니다. 상당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관심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일찌감치 방탄국회 가능성이 또 언급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거머쥔 배경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그런데 검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결국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까지 활용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요. 관련해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 물론 진 수석 부대표의 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원론적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어떻든 민주당 원내 당직자 입에서 이재명 방탄국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자신은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체포 특권 제안을 주장했었고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표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밑까지 다다르면서 민주당이 결속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듭 이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물타기와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정확한 입장을 한번.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다 냈습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이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사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고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검찰에 이 수사하는 거를 막아야 한다, 검수한 박을 논 걸 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어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요. 전국이 강경 대치 국면으로 흐르면서 여야 모두 전통적인 지지층 먼저 다지려는 그런 전략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함께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예사롭지 않은 그런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첫 야당의 시정연설 전면 불참이 있었던 날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 하루 전이었던 어제 윤 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서 묘역을 찾은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의 일인데요. 역대 대선 후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전후해서 묘역을 참배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의 참배는 이례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기일에 아버지 묘소 참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움직임, 결국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또 앞서도 전했듯이 윤 대통령이 어제 박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은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맞아 한 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박정희는 부국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기적과 쟁취를 이룬 한 시대의 이름이기도 하다면서 산업화의 영웅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 이렇게 SNS에 적었고요. 다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SNS에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올리면서 박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 국립서울현충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묘소를 참배했기 때문에 취소했고 오늘 오후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식에 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요, 현직 대통령이 이 서거일 전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지금 관측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대통령 당선된 첫 해 아니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 산업화에 대한 공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하루 전에 찾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이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전체 열차를 빌려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그곳을 찾은 적도 있는데요. 보수, 진보 뭐 이런 진영을 떠나서 첫 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위해서 하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를 차분히 이어갔던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새 아들과 추모. 어떤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네, 어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을 비롯한 가족과 삼성 주요 경영진 중심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요. 그런데 재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서 취재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화 김승현 회장이었는데요. 김 회장은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세 아들과 함께 추모식을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김 회장은요, 고 이건희 회장하고 친분 관계가 아주 각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평소 이건희 회장을 존경한다는 뜻을 자주 밝혀왔었고요. 2년 전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에는 빈소를 방문해 가장 슬픈 날이라는 말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슬픈 날이죠. 혹시 고인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인연이 있으셨던가요? 친형님 같이 모셨습니다. 친형님처럼 뭐 생각나는 생전의 일화가 있으신가요? 뭐더 얘기하지? 그냥 위로의 말씀만 드렸고요. 위로의 말씀. 김승현 회장 평소에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을요, 고 이건희 회장을 이제 멘토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은요, 생전 특유의 아주 짧지만 직설적인 화법으로 재계를 향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조언을 남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과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서 들으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말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룹 전 부분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면서 나온 얘긴데요.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들한테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종의 충격요법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원어치 휴대전화를 쌓아놓고 불태워버린 일명 휴대전화 화형식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입니다. 어제 추도식에는요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와 달리 삼성의 고위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유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치러진 일주기와는 달리 전현직 사장단 및 부사장 등이 대거 참석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추모식 직후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이건희 회장 추모 영상을 시청하고 현직 사장단 6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회장 승진을 결심하고 원로 경영진을 포함한 전현직 사장단을 앞서 소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건희 회장 지금 2주기 추도식 가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지금 재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올해 안으로 회장으로 승진을 할 것이냐, 확실하게 경영권을 이제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냐, 지금 이게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2주기가 지난 상황인 것이고 상당히 회장 자체가 공백돼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주로 이제 오너 경영으로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정권을 쥐고 뭔가 추진해야 될 뭐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뭔가 리더십이 확고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거죠. 문제의 핵심은 이제 오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너의 잘못 하나가 전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너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배구조의 민주화 측면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이 매우 필요합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대한 기업이기도 했었지만 상당히 기업에 관련된 부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양산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제3세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1, 2세 경영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춰가는 하나의 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000원 올라요. 뭐가 인상이 되나 봅니다. 네, 바로 택시요금입니다.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기본 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요.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각각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또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오르는 것도 있다고 하죠? 네, 국토부가 이번 달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택시 호출료가 인상되는데요. 현재 업체에 따라 최대 3,000원인 호출료는 4,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인상된 요금이 적용이 되면 당장 내년 2월부터는 서울 택시의 심야 시간 기본 요금만 10,000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본 요금 인상에 앞서 당장 오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겨지고요.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 기본 할증률 40%가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2월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본 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가고요.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 오르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같은 시간 기본 요금이 6,7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심야 호출료 인상액이 더해지면 최대 5,000원이라는 가정하에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본 요금은 최대 11,700원까지 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기는 하지만 심야의 기본요금입니다. 11,700원. 상당히 이제 서민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긴 한데 택시업계 그리고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과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요금 인상만으로 떠난 기사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지는 미지수라 다른 인력 유입 방안이 없으면 자칫 시민 부담만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양보, 청년의 반전. 어떤 반전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화물기사로 일하는 70대 A씨가 현금을 찾기 위해서 한 아파트 단지 내 현금 인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대 청년이 먼저 이용하고 있어서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A씨가 한참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에 있던 청년 B씨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먼저 쓰세요 라면서 순서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현금 인출기 부스에 들어간 순간
반전은 시작됩니다. 눈썰미 좋은 A씨가 수상한 영수증 여러 장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인출기 주변에 그 현금을 빼고서 보통 영수증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수증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수상하다고 생각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같은 이름으로 계속 100만 원씩 입금이 됐는데 모두 5만 원권인데다가 수령인 이름도 한국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입금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A씨는 떨어져 있던 영수증 몇 장을 챙겨 나오는데요. 사실 A씨가 B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순서를 기다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을 쳐다봤더니 B씨 옆에는 검은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계속해서 5만 원권을 입금하는 게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가지고 나온 영수증은 어떻게 됐습니까? 곧장 파출소로 연락을 취했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천 원을 받아서 정해진 계좌로 송금 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3천만 원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갖다가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잡힌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돈 다 회수가 됐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전부 회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미처 송금하지 못한 2,10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고요. 이미 송금된 9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줬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